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북한이 ICBM급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결국 발사했는데요. 이 사실을 전하는 북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동지는 새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네, 명백한 성공이고 핵무력 완성이다. 이런 평가죠. 그렇습니다. 이 한미일 정보당국이 평가한 바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 고도 약 4,500km 정도까지 올라갔고 비행거리는 약 960k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상각도로 발사가 됐다라면 1만 km를 넘게 날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 미국의 이제 서부 연안을 넘길 수 있는 수준이고 워싱턴 DC 인근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엔진을 2단 부분에 도입한 게 이 미사일의 사거리 증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본토 타격 능력 이제 확실해진 거다 이건가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아직 미심쩍은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 실제 핵탄두에 준하는 무게가 이 탄두 부분에 실려 있었느냐 이걸 이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북한은 정부 성명을 통해서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한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니라 뭐 모의탄두나 좀 가벼운 걸 실어서 이렇게 사거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늘 얘기가 나오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가 됐는지가 검증이 되려면 어쨌든 정상각도 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고각 발사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확보는 안 된 상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쏜 것보다는 가장 멀리 날아가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반응은요? 백악관과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좀 톤 조절에 힘쓰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 원래대로라면은 강력한 어떤 그런 이 수사들을 경험한 발언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만 하겠다 이런 얘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도 뭐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모든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이 강경 보수층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예방 타격 그리고 미사일과 핵실험 관련 시설에 대한 표적 타격 이런 것들을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NSC 회의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서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취한 여러 가지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우리는 어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임박했다 이런 사실을 감지를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합참의장에게 지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 권한을 위임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이 덕분에 미사일 발사 직후에 신속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해서 한미 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또 통화를 통해서 공조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군사적 측면이나 또 국제 공조면 등에서 흠잡을 데 없는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미사일을 또 쏜 의도는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동아시아 순방을 전후로 해서 북한과 미국 양국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 가동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실제 북한은 거의 70일 이상 이제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요. 예.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한 협상은 거부한다. 이 방침을 계속 고수를 했고 또 중국이 파견한 특사를 거부하면서 이 중국의 개입 능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좀 상황의 악화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결국 북미 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벼랑 끝 전술의 일환
기반으로 미사일 발사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당분간 대화 국면이 열리기보다는 제재 강화 국면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다음 뉴스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라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좀 검한 불선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은 체념한 분위기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말한 이 숙명이라는 게 과연 구속이 된다는 것인지 이게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소식도 있죠?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대가로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을 맡았던 e스포츠협회를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병헌 전 수석의 전 보좌진 3명을 지난 25일 날 구속 기소했다. 이 사실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좀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같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GS홈쇼핑이 2014년 e스포츠협회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도 제3자 뇌물 여기에 이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압수수색까지 강행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전병헌 전 수석은 당시에도 국회 미방위 소속이었는데 이 GS홈쇼핑이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비판성 보도 자료를 낸 이후에 이런 기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영장 재청구 그리고 추가 기소 이걸 검찰이 모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평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롯데홈쇼핑뿐이 아니라 GS홈쇼핑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3일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전히 여야의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회동을 가졌는데 정세균 의장이 이 자리에서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 소집하겠다 좀 합의를 해라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후에 열린 3당 정책위 의장 회동에서 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 증언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나온 상황입니다. 좀 합의 전망이 어두워졌는데요. 이 여파로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의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 간 2+2+2 회동도 같이 무산이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세균 의장이 초고속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25개의 법안을 이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건 역시 지금 야당의 반발 근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 해야 이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결국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예산안은 2일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는데 이 시점에 국민의당이 찬성 표결한다는 입장만 분명한 상태로 만들면 예산안은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국민의당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카드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호남권 KTX에 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광주 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에 이르는 호남 고속철 2단계 노선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애초에 기재부가 제시한 안은 광주 목포 간의 기존 노선을 이제 고속화하는 수준에서 좀 하고 무안공항으로 가는 것은 지선을 신설해서 예산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전라남도 등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이 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제 신설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호남 예산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당을 설득을 하면 좀 예산안 통과를 모색할 수 있다. 즉 플랜 B를 가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총 159만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장기소액 연체자의 경우에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 내에서 빚을 안 갚고 있는 사람과 갚는 중인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빚을 안 갚는 사람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아도 재산과 소득을 이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심사한다고 하는데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인 1인 가구 기준 월 99만 원 이하라면 상환 능력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빚을 갚는 중인 사람은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도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오지 않은 연체 채권도 따로 신청을 해서 상환 능력을 개별 심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